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해와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을 담당하게 된 한국정보통일진흥협회 정보부 정책팀의 서승우입니다. 아마 바쁘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요즘 이제 개복이랑 함께 사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ISM 심사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최근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교육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좀 최근에 좀 많았습니다. 8월 달에 다른 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잠깐 갔다 온 적이 있긴 하고요. 이번에도 이제 사회보장정보원부에서 요청이 와서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교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모두 이해한다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고 돌아가시면 아마 이 교육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서 다 알겠다보다 이렇게 구성되고 이런 취지구나를 알고 상세한 부분은 다른 이제 작성 기침이나 이런 걸 좀 보완하시면 아마 조금 더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떠드는 놈이 어떤 놈인지, 무슨 믿을 만한 놈인지 알고 얘기하는지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프로필에 이제 양력을 쓰긴 했습니다만, 프로필에 숫자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정보학에서 이제 개인정보 분야를 연구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ISMSP 인증심사원이나 개인정보 역량평가 전문 인력, 그리고 뭐 데이터 거래사, 기술 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33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ISMS-P 인증심사 심사기관인 한국정보통일진흥협회 카이트에서 심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약 한 1000일 정도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룹사에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참 간간히 책도 쓰고요. 그리고 가끔 공모전에 수상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샐러던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 초보자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A to Z. 이게 오늘 교육의 모든 요약된 하나의 장표입니다. 이 인포그래픽 어떤가요? 이게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 노트북 LM이라고 표시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교환을 이제 구글에 노트북 LM에 넣어서 지금 인포그래픽을 생성형 AI가 만들어줬던 부분이고요. 요즘은 이렇게 생성 AI를 잘 사용하는 부분이 생산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할 얘기가 이 장표 하나에 대부분 많이 녹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목차입니다.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해, 작성 가이드, 실제 사례로 배우는 흔한 실수, 표준화 활용 방안,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우수 사례 벤치마킹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이해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정확히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 정책이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나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처리 방침의 방침은 방향을 가르치는 바늘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최상위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리라는 용어인데 개인정보 제2조에 정의 부분이 있는데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가 처리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저희는요, 즉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권한이 없고요. 그리고 권한이 있어도 실제로 저희 개인정보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취급자가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쉽게 말하면 우리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 들어갈 수 있는 키, 즉 지금 실행하지 않더라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언젠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먹음 할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모두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개인정보 취급자에서도 조회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서 고려는 다른 안내서에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개보법 제30조이고요. 그리고 표준 개인정보 지침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고 처리 목적에 대한 최소한이라는 걸 표기하도록 일단 표준 개인정보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단순한 문서를 넘어서 신뢰를 구축한 네 가지 핵심 가치.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네 가지 가치 아니면 네 가지 기둥, 원칙, 다 용어가 되는데요. 네 가지 필러라는 게 좀 보통 기둥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이 네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이고요. 첫 번째는 투명성 보장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현행에 맞게.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입니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 저희가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방법도 같이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법적 의무 준수입니다.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공공, 인간, 개인 등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자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 신뢰 구축. 투명하게 개인정보를 처리를 공개함으로써 기관이나 고객 간의 신뢰 관계를 잘 만들어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가장 효과적인 소통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뼈대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총 24개의 기재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걸 조금 더 분류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집과 이용, 두 번째는 공유와 관리, 세 번째는 권리와 소통입니다. 첫 번째 수집과 이용은 왜 수집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즉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 기간 동안 사용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나 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그리고 처리 및 보유 기간, 그리고 파기에 대한 절차 이런 부분들을 표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공유와 관리 부분입니다. 누구에게 공유하고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래서 우리 외에 누가 이 정보를 다루며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또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안전성 확보 조치 부분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권리와 소통입니다. 이제 정보 주체가 보유한 권리, 그리고 필요할 때 문의할 수 있는 문의처 같은 소통의 부분을 표시합니다. 고객의 권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행사하고 어디에 문의할 수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또 이제 정보 주체의 권리 의무 및 행사 방법이나 문의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명시하도록 했던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 방치에 포함해야 될 10가지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왜 수집하는지, 회원 관리인지, 서비스 제공인지 하는 처리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처리한 개인정보 항목입니다.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이름이나 이메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모두 해당될 주소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입니다. 어느 기간만큼 언제까지 보유하는지 그리고 언제 파기하는지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보유 기간 언제까지 우리 이 목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기간을 명시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입니다. 외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 누구에게 왜 어떤 정보를 주는지를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입니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자 외에도 이제 외부에 이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길 경우, 숙박업체에서 어느 업체에 맡겼는지, 안전한지,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부분에 그런 부분을 명시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보 주체의 권리 및 의무 및 행사 방법입니다. 정보 주체가 나의 정보를 어떻게 열람하고 필요하면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동 수집 장치, 쿠키 등에 관련 사항입니다. 쿠키 등 자동 수집 장치를 사용하는가, 거부하는 방법이 있는가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실제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기관에서 처리한 개인정보는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책임자 성명이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아홉 번째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보고입니다. 실제 어떻게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관리적으로 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표시를 합니다. 그 열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언제 변경되었고, 어떻게 무엇이 바뀌었고,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된 이 변경된 사항이 시행되는지를 표시합니다. 이 10가지는 거의 23가지 중에서 거의 대부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없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위탁이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긴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가이드입니다. 그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실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담당 업무 부서의 담당자가 실제 개인정보 처리 작성이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려워해서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매년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 가이드를 개정하여 배포하고 있고요. 이를 기준으로 작성해서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성 지침은 올해 2025년 4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이고요. 이 작성 지침 내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기재 사항이라고 실제 총 24가지 기재 항목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리 방침을 잘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그래서 4가지 구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이 4단계, 4단계 접근법은 정확하고 100% 준수한 처리 방식 기초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1단계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4단계 프로세스는 1단계가 현황 파악입니다. 실제 우리 기업이 기관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조사합니다. 목적과 항목, 기관, 위탁, 제공 등의 정보를 조사하고요. 실제 그리고 개인정보 흐름표와 개인정보 흐름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흐름도나 흐름표부터는 약간 전문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실제로 앞서 얘기했던 10가지를 포함해서 법적인 필수 항목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을 하고요. 그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부 검토입니다. 실제 법무나 보안, 협력 부서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실제 처리 현황과 일치 여부도 확인하지만 사용했던 용어가 실제 정보 일반인, 정보 주체 이해할 수 있는지, 누구나 쉽게 다양한 연령대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도 같이 가독성이나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4단계에서 공개 및 관리를 합니다. 실제 내부의 기관장 최종 승인 후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는데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업데이트를 합니다만 보통 7일 전에 게시를 하고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리 방침은 한 번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현행화하는 살아있는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장표는 그 1단계 현황 파악 중에서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개인정보 흐름표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개인정보 흐름도입니다. 이제 미돈 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시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렇게 기관에 만드세요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전문가분이 실제
내용을 보고 만드는 부분이라 이 부분까지 이해하셔서 하신다라고 하면 제일 어려우실 거고요. 일단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보통 질문지라고 해서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항목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다 파악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흐름도에서 간단하게 이 흐름도의 복잡한 그림 외에 흐름도의 민원 처리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보면 민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접수를 받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민원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그 관련된 내용을 DB에 저장을 합니다. 이제 업무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렇게 봤을 때 실제 민원 처리에 접수를 받는 부분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기재사항 항목 중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으로 매핑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어떤 개인정보 처리하는지와 맞물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수받은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처리 업무가 내부적으로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외부 위탁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으로도 매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DB에 저장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제 민원 처리에 대한 내용과 결과를 저장할 때 이 부분은 실제 개인정보의 처리 보유 기간,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느 정도까지 보관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지와 맞물리 매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방식에 보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어, 처리 방침의 결과 중간에 이제 뭔가 산출물이 있을 경우 처리 방침에 이제 표준안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기본적인 부분은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 기관에서 사용하는 현행화되는 부분들을 같이 매핑해서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구나를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실제 그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만드실 때 실제 사례로 배우는 흔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실수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뭐 요즘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이제 업무 수행, 처리 목적을 업무 수행을 위해 그리고 개인정보 항목에 업무 수행이 필요한 정보, 보유 기간은 업무 완료 시까지 이런 모호한 표현 자체는 정보 주체 알 권리를 침해하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처리 목적은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통보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항목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연락처, 주소 이렇게 명시적이어야 되고요. 보유기간은 민원 처리 완료 후 3년. 뭐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서라고 할 때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실제 처리에 해당하고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잘못된 정보 수집 고지라는 부분인데 사례 1번 같은 경우 실제 피사 같은 경우에 맞춤형 광고를 위해서 쿠키를 통해서 방문 기록이나 검색어 등 행태 정보 수집했는데 이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 방식 보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실제 이제 어떤 정보를 왜 수집하고 어떻게 거부하는지는 처리 방식 명확히 기재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맞춤형 광고에서 쿠키가 뭐냐, 행태 정보가 뭐냐라고 하면 이 부분은 뒤에 조금 설명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례 두 번째 보면 기재 내용과 실제 업무 처리가 다른 경우입니다. 처리 방침에는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요라고 명시하였는데 실제 특정 강사 계약이나 해서 처리해 이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수집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 계보위에서 점검할 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현재 기준으로 우리 조직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거울처럼. 그래서 방침하고 현실이 다를 경우에는 정보 주체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라고 봐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위탁과 제3자 제공입니다. 이 부분은 제일 좀 혼란스러워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시긴 합니다. 보통 정보 주체가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자, 처리기관이 개인정보, 정보 주체 정보 수집
관리 감독을 하는데 이때 한다라는 목적은 실제 내부적으로 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이제 기업 수탁업자를 이용합니다. 제3자 제공 같은 경우는 제공받는 제3자의 업무의 이익을 위해서 기관하고 무관한 제3자에 대한 업무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동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개인정보 위탁의 경우에는 처리방침 공개로 가름할 수 있고요. 제3자 제공 같은 경우는 정보 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관리, 감독의 책임에서는 위탁자, 실제 개인정보 위탁은 위탁한 위탁자, 기관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자 제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감독 책임은 제공을 받은 제3자가 책임집니다. 법적인 근거는 위탁 같은 경우는 개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고 제3자 제공은 개보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은 쇼핑몰이 배송 업무를 위해서 택배사의 고객 주소를 전달하는 경우는 위탁에 해당합니다. 실제 쇼핑몰이 모든 여러 서비스 중에서 배송 또한 쇼핑몰이 해야 될 기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양상 다른 택배사를 이용해서 고객의 주소를 전달해서 처리하는 경우 위탁에 해당합니다. 제3자 지원 같은 경우는 이 쇼핑몰이 쇼핑몰 업무 전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보험 판매를 위해서 쇼핑몰의 정보 주체의 정보를 보험사에게 고객의 정보 전달하는 경우는 제3자 제공입니다. 즉 이때는 이 보험 판매 자체가 쇼핑몰의 이익이다기보다는 보험사가 이익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실제 이 정보 주체에 가입할 때 목적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3자로 보고요. 그때는 정보 주체에서 사전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그래서 뭐 클라우드라든지 결제 대행사 그리고 뭐 피지사, 배송업체 부분 대부분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해당되고요. 모든 수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은 누락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또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입니다. 그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개인정보 위탁에 해당할지 제3자 제공에 해당할지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계실 거고요. 제3자 제공으로 보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오프라인이었으면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들어봤을 텐데 온라인이라서 질문을 던져도 확인하기 어려워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하나는 개인정보 위탁이고 하나는 제3자 제공입니다. 같은 페이인데 왜 그러냐? 어, 결론적으로는 카카오페이는 저 개인정보 위탁으로 보고요. 네이버페이는 제3자 제공으로 봅니다. 이게 이 각각의 서비스가 다르다라기보다는 실제 저희 결제를 위해서 페이 서비스 이용할 때 실제로 결제라는 서비스 자체는 예를 들어 쇼핑몰이와 봤을 때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게 현금이 되었던 카드가 되었던 포인트가 되었던 근데 그걸 모두 통합해서 제공해 주는 게 제가 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탁으로 본다가 90%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반론을 꺼내든 게 네이버였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 부분을 계보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보에서 답변을 줬습니다. 네이버 페이는 고객이 어떤 결제 수단을 선택하든지 할 수 있도록 현금, 캐시, 포인트, 카드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로 본다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상위 기관, 정부의 정책기관이 정한 거를 저희가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페이 같은 경우는 제3자로 보는 걸 인정해줬고 카카오페이는
질의했던 결과가 없거나 질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으로 온 거예요. 근데 질의를 떠나서 딱 그 상황만 봤을 때는 대부분은 위탁으로 보는 게 조금 많긴 합니다. 만약에 얘를 제3자로 보기 시작하면 많은 기업과 많은 서비스가 결국 제3자로 넘어갑니다. 이게 범위를 어떻게 축소해서 볼 거냐, 넓게 볼 거냐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IDC 이용하는 부분도 그 플랫폼이라고 보고, 페이도 플랫폼을 보고, 쇼핑몰도 우리 플랫폼을 제공해요. 인사 시스템, HR도 우리 잡코리아도 플랫폼이라고 해버리면 다 제3자 제공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 본연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디까지냐에서 영역에 대한 모호성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은 위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네이버 페이만은 저 뛰어난 법무부의 국내 탑인 김앤장에서 열심히 잘 논리를 펴서 개보유가 거기에 어느 분이 답을 했는지 모릅니다만, 그때 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제3자 제공을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권리 행사 방법의 불충분한 안내입니다. 어, 실제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 열람하고 정정을 삭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경우 예전 같으면 고객센터 연락 주세요 같은 막연한 안내는 법정 효과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제 정보 주체는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조회나 수정을 위해서 개인정보 변경, 회원 정보 수정이나 가입 해지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여기서는 예시로는 회원 탈퇴를 클릭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직접 열람이나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하다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면 직접 조치하겠다라고 명시하고 실제로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와 처리 부서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우수 사례에서 배우는 좋은 처리 방침 조건인데 실제 좋은 처리 방침은 법률가 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 모든 정보 주체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 명확성과 가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합니다. 이 알기 쉬운 용어라는 게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간혹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계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 예를 들어서 VMS VMS는 실제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민간인들은 VMS라고는 잘 모릅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그런 용어는 이제 예를 들어 관로를 해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그냥 적어두고 경우에는 이 부분도 이제 실제로 가독성이 떨어진다, 즉 이해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과 정확성, 실제 내부의 개인정보 처리하는 현황과 일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변경된 부분은 즉시 반영하여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접근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공개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하단에 다른 이제 메뉴와 구별되기 표시를 해서 하단에 표시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 처리 방침 표준화 활용 방안입니다. 일단 개인정보 표준화이 뭐냐 있어서 기관이나 기업이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법 규정에 맞게 그리고 정보 주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이나 표준 서식 또는 모금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작년부터도 그렇고 실제 저희 23개의 자율규제 단체에 대해서 개인정보는 많이 처리하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 방식 만들거나 이런 부분이 현행을 하는 부분이 어려워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조금 그런 부분을 덜어줄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처리 방침이라고 조금 기본적으로 이 틀 안에 서식 안에 앞에서처럼 내용을 담으면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 처리 방침을 좀 누락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양식 표준 서식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가능하면 관련된 항목이나 유사한 것, 이런 정보를
여기쯤에 넣으면 되겠다라는 부분을 예시를 좀 넣어놓고요. 그래서 그런 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올해 대상이, 올해 지금 만들려고 하는 대상이 여행업, 노인복지관, 부동산,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아마 매년 아마 이 규제 단체를 대상으로 조금씩 껴서 할 예정. 그래서 뭐 보면 친절한 길라잡이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술술 익히는 쉬운 내용, 가독성을 향상시킬 거고, 신뢰성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표준화 사업이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것도 일종의 약간 지금 마지막 과도기에 있는 드리프트 버전. 예, 그럼 이 처리반 표준화는 어떻게 제공되나요?인데,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방기 기재 사항의 23가지 기재 항목을 포함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나열해서 한 16가지 총 항목을 줄였고요. 이제 통합을 해서 표준 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한글 파일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부분, 예시가 현재 만들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부 어떤 분을 보셨던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글 파일로 이제 2026년 개념 처리자면 개념 처리 방식. 왜 2026년이라면 저희가 만들어 드려도 얘를 웹사이트에 게시할 때 시점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1월 1일부로 하실 수도 있다 해서 일단 그렇게 명시를 하였고요. 잠깐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 처리 방침의 라벨링 부분하고 목차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처리 항목이나 이런 부분 표시하도록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아마 총 17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처리 방침 표준화 제공해서 드릴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개보기 사이트에 공개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활용하실 때 딱 대부분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처리 방침 내용을 현행화시켜서 포함하시면 되는데 실제 현재 아마 자율규제 단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 실제로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은 어떻게 보면 100%는 아니면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아마 개인 체류원 기재 사항 중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아마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재하시면 아마 되실 겁니다. 그쪽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항목에 이제 관련 근거,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그리고 제공 내역, 제공 항목, 그 보유 이용 기간을 명시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는 실제로 이 어떤 법에 의해서 제공 누가 받는지, 제공 받는 자는 누구에게 가는지, 목적은 뭐 때문에 가는지,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으로 정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증명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문제 대상에 대한 진로비 내용 등이 보내집니다. 실제 보유 이용 기간이 제공받는 자가 보유 이용 기간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반환. 그 외에 국민연금공단 4대 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 인증관리, VMS라든지, 행안부의 1365 자원봉사 포털 같은 경우, 실제 시스템이 아마 수십 개 이상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실제로 다 써야 한다라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쓸 때 보면 관련 근거가 있을 텐데, 이 근거는 아마 이 이용 시스템 이용할 때 이용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아마 쓰시기가 조금 더 원활하실 것 같고, 뒤에 뭐 제공 항목이나 보유 이용 기간은 저도 다 파악을 못해서 예표를 하고 말했더니 해두었습니다. 항목을 좀 더 저희도 찾아보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작성한 한글법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재개정본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실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표준안이 개인정보 사이트나 혹은 아니면 사회보장 정보원 사이트나 아마 공개될 것 같은데 표준에 올라가면 한글 파일로 그 이제 기관 현황을 담고 있는 기관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로 게시를 하는데 요즘은 워낙 한글도 잘 돼 있어서 한글 파일 자체를 HTML 웹사이트에서 게시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해서 게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보통 이제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업체, 우리 보통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내용을 주면 수탁 업체가 홈페이지 디자인에 어울리도록 또 변환해서 만들어서 게시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마 이한 파일 내용 바탕으로 재디자인 후 홈페이지 게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이용하는 거 외에도 요즘에 또 다양하게 뭐 노션이나 이런 외부의 웹 형태의 마크다운 형태의 여러 시스템들을 제공해주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노션 같은 걸로 개인정 처리 방식을 만들어서 쓰시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 처리 방침의 링크를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노션의 주소로 링크를 걸어서 노션의 이제 첫 페이지를 통해서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지 뭐 변경 사항도 계속 기록이 되면서 관리하는데 노션이나 이런 마크터 형태, MD 형태의 장점은 우리 HTML 문법처럼 수십 개가 아니라 명령어나 이런 부분에 단순한 10개에서 15개 내로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많이 복잡하게 외우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변경된 내용이 즉시 반영된다. 그리고 바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문서 작성가 됐을 때 예를 들어 한글에서 글꼴을 선택하거나 한글에서 크기를 선택하면 바뀌는 부분이 마크다운 언어에서는 5가지 크기로 정해집니다. 그 안에서 그 크기만 정해지면 그 형태로 정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긴 해서 내년에는 이런 노션의 형태로 만들어 제공하는 방법은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조금 했었는데 이번에 복지관들 다니면서 일단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기업도 있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노션이 어려워 이럴 수도 있어서 노션을 잘 쓰는 법을 교육을 하고 같이 해야 될지는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처리 방식 봤을 때 현재 다른 기업들하고 그나마 가장 편리하게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으로 관리하는 방법. 그러면 변경하는 부분도 거의 문서랑 유사하기 때문에 변경도 용이하고 게시라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웹페이지로 바로 게시된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제공할까? 이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도 기관이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올해는 아리 한글 스타일, 한글 파일로 제공하는 걸로 일단 완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어느 만큼 업데이트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연 1회 이상은 정기 검토를 하셔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현황이 변경되면 즉시 수정해야 되고 중요한 변경 사항은 7일 전 사전 공지해야 됩니다.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 검토를 하고 변경이 없으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만 위탁 업체가 바뀌었거나 제3자 제공이 추가되었고 틀린 개인정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 이런 부분은 즉시 반영해야 돼요. 근데 또 그러다 보면 또 파생되는 질문들이 또 나옵니다. 상위 기관은 아닌데 이제 관련된 이제 기관에 처리하는데 상위는 지자체라든지 예를 들어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 협조를 요청했던 게 이 기관 업무 범위 내냐가 모호한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닐 것 같은데 기관이 요청해서 해줘야 되는데 해주려면 근거가 애매모호한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다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받긴 했는데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는 실제 근거가 없는 거라서 안 해줘도 되긴 합니다. 안 해주면 해주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거 그냥 빨리 해주고 빨리 이제 잘 마무리하는 게 현재로는 답인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업무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마 업무가 더 잘 안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직 그레이한 영역으로 좀 묻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방책 모든 거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또 질문 많이 받았던 부분이 이벤트성으로 실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 명시해야 한다. 네, 개인정보 처리방식 반영해야 되는데 이벤트성 이제 한시적으로 일어난 부분이 연간으로
해서 이벤트가 상시로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진짜 스팟성으로 한번 일어나고 종료되는 거냐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내년 이 시기에 아무리 상시적으로 뭐 설문조사를 하거나 현황조사하거나 만족조사를 하거나 이게 매년 일어나거나, 즉 패턴이 일관하게 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처리방침에 그런 업무가 있어서 명시를 하는 게 맞고요. 뭐 단기로 뭐 15일, 한 달 내에 수집해서 처리하고 파기한다. 이런 부분은 명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매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업데이트한다가 본연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매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변경하는 기관이나 기업도 있긴 합니다. 그런 기업도 있긴 합니다. 거기는 조직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충분하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시기는 좀 힘들 거고, 그래서 스팟송이 일어나서 뭐 1, 2개월 안에 끝난다. 그런 거는 그냥 잘 마무리 하시는 게 맞고, 서류 방지 명시하셔서 그때 바꾸시는 건 조금 과한 노력일 수 있습니다. 네. 사견입니다. 이거 이제 그렇다던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실제로 처리 방식이 변경되거나 실제랑 일치한다를 찾을 수가 없고, 그 부분에 예,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예, 두 번째, 민감정보 처리할 때 처리 방식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민감정보, 뭐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정보 등은 일반 개인정보 구분하여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리 목적, 법적 근거, 동의받는 방법이며 기술학, 민감정보임을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보법 제23조에 보면 사상이나 신념, 노동조합, 정당에 가입할 때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점, 그리고 그 밖에 정보 주체 사생활을 현재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경우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만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대부분 군대를 갑니다. 우리 병력 정보라고 하죠. 그 병력 정보도 민감 정보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이게 요즘에 워낙에 생성 AI를 많이 써서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 그리고 퍼플렉스티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세 개 중에서 하나는 민감정보다라고 판단했고, 두 개는 민감정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병력 이제 정답이라기보다는 어, 민감정보다라고 판단했던 AI는 실제 병력 정보는 우리 이 병력을 관리하는 병무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 정보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감 정보가 아니다라고 한 데는 실제 법에 개법 제23조 민감 정보 처리 제한에 이 해당하는 게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의 신념도 아니고 노동조합의 정당에 가입할 때도 아니고 정책 견해도 아니고 건강, 성생활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밖에 사생활을 현재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병력 정보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에서 군대를 2회 이상, 1회 이상, 그러니까 최소 2회 이상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을 찾는다라고 해서 찾으면 한 명이 나옵니다.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네. 그럼 도대체 박재상이 누구야? 왜 그 사람은 군대를 한 번 이상 갔지? 그런데 우리 흔히 이 사람이 다른 이름을 얘기하면 누구나 알죠. 싸이. 즉, 이 정보가 단순하게 민감 정보도 아니다도 있습니다만 사생활 현재에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봤을 때 강남구에 한 명 나오면 누구나 이름이 없더라도 압니다. 박땡땡이도 압니다. 싸이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거주한 사람.
진짜 전국에 20에서 간 사람들 해봐야 10명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누군지 금방 찾을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제 민감 정보로 보고 처리를 해야 한다. 근데 모든 사람이 대해서 모두 민감정보에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항목에 따라서 논리적인 판단과 근거, 그 상황이 같이 들어가. 그래서 개인정보는 예, 어렵습니다. 네, 세 번째,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수탁업체명을 반드시 공개해야 되나요? 네, 수탁업체명은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보안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기본 유랑 사전 협의 일부 정보를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업체가 워낙 많다 할 경우에는 올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카테고리화하여 분류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너무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수탁업체는 모두 공개한다가 원칙. 네, 네 번째, 쿠키 정보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해야 되나요? 예, 쿠키 정보, 쿠키를 통해서 개인정보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게 설치, 운영 목적, 수집 정보, 보유 기간, 거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갑자기 쿠키가 나와서 그런데, 이 쿠키는 이제 웹사이트 서버,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와 접속하는 PC의 브라우저, 우리 크롬, 아니면 엣지 간에 응답하고 요청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그마한 텍스트 파일인데, 실제 이게 이용자 PC에 쿠키라는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자동으로. 만약 설정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 쿠키를 통해서 실제 이용자의 세션 관리, 그리고 개인화, 행동 추적 같은 행태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행태 정보. 개인정보 처리 방치 보면 정보 주체 행태 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이용, 그리고 권익 침해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라는 부분 여기서 이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행태 정보 수집 쿠키 외에도 뭐 SDK나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일단 쿠키를 가장 많이 써서 그렇고요. 저희 보통 웹사이트,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홈페이지, 모바일을 제외하고 홈페이지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쿠키인데, 쿠키를 이제 좀 다른 용어로 해서 이제 행태 정보라고 봤을 때, 조금 학술적 용어는 또 다르기도 합니다. 트래킹이라는 용어, 추적하기 때문에, 행동 추적 때문에 트래킹이라는 용어 쓰긴 합니다. 수집 방법으로는 확률론적 기기가 트래킹, 그리고 결정론적 기기가 트래킹으로 나눌 수 있고, 사용 용도로는 기술 쿠키, 성능 쿠키, 마케팅 쿠키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션 관리나 이런 부분, 성능을 높이거나 응답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 쿠키나 성능 쿠키를 쓰고요. 그리고 행태 정보를 가지고 홍보를 하거나 마케팅하거나 할 경우에 목적으로도 쿠키를 이용합니다. 쿠키의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냐는 좀 그냥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 복지관을 저희가 이제 가서 확인해 봤더니 쿠키 정보에 구글에 대한 쿠키 정보, 세션 정보나 구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포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어, 일부는 보였고 일부는 차단했던 것도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문제라기보다 좀 걸리는 게 확률론적 기기간 특히 그러니까 쿠키랑 결정론적 기기간 쿠키가 다릅니다. 결정론적 기기간 쿠키는 실제 개인정보 정보 주체가 내가 이 사람이 뭐 어떤 물건을 샀고 어디에 접속을 했고 언제까지 머물렀고 이 사람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명확한 경우는 결정론적 기기간 쿠키, 즉 기기간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근데 확률론적 기기간 트래킹은 실제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내가 접속했던 현재 쿠키 값이 반경 500m 이내에 이 시간대에 접속을 했는데 여러 대의 기기에서 본 행태 정보의 패턴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 핸드폰도 쓰고 PC도 쓰고 태블릿도 쓰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동일 한 명일 거야 라고 확률로 계산해서 추론하는 방식을 이 확률론적 기가 트래킹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구글이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제공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그럼 우리 기업이 복지관, 기관의 단체 어떤 걸 쓰느냐 확인을 해야 여기에 따라서 개인정보 인지하기 명확하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확률적인 기관 트래킹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기보다 정보 주체 식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표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복지원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서 본 바로는 왜 수집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수집했고 허용했던 경우도 많고 대부분은 99%는 대부분 그냥 만들어진 대로 쓰기 때문에 확률론적 기간 트래킹을 많이 씁니다. 즉, 왜 식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션 값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결정론적 기간 트래킹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더 들어가면 물론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추적성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근데 차라리 지금은 통계적으로 저희도 봤을 때 확률론적 기간 트래킹에서 우리 개인정보 수집하지 않고 정보 주체 식별하지 행태 정보 사용합니다라고 응답하시는 게 나중에 바꾸더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안에도 그렇게 아예 명시를 해서 바꿨습니다. 원래는 둘 다 명시했는데 너무 기관에서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지금 한 일곱 군데, 여덟 군데 가보고 이 확률 느끼기가 트래킹하는 국제 값이라도 예시를 바꿔놨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예시대로 쓰시면 됩니다. 또 현행하는 부분은 또 다시 한번 검증해서 하면 되니까요. 네, 5번. 타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는 경우도 기재해야 하나요? 네, 타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는 경우에도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 보유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6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담당자를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권장 사항이긴 합니다만 국민의 정보 주체 알 권리, 그 편의를 위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편이 좋고, 만에 하나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지 평가제를 운영하면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평가를 할 때도 같이 제공하는 부분이 점수가 깎인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가점을 받는 항목. 네, 7번 개인정보 처리 방지 변경 시 국민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중요한 변경 사항은 시행 7일 전까지 홈페이지 공지사에 게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나 이용 목적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거나 별도 동의를 받아야 영문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영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필요한가요? 저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문만 보고 있어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외국인 이용자가 많거나 영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문 처리 방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글 처리 방식과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영문 같은 경우는 표시하면 대부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프라이버시 팔리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한국 명확한 용어가 처리 방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최상위 정책으로 봐서 프라이버시 폴리시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국 홈페이지, 국문 홈페이지에 프라이버시 팔리시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국문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네, 9번 모바일 앱 서비스 시 별도 처리방이 필요한가요? 음, 모바일 앱에서 추가로 개인정보 수집하거나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앱 내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방을 제공해야 하고, 그리고 아니면 기관 홈페이지 처리 방침으로 그 내용을 연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건 기관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처리하고 있는 항목 내용은 어디에인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 서비스가 여러 개인 기관, 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서비스별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나 처리되는 거는 표시를 하고, 대표성 있는 사이트, 대부분 이제 뭐, 단체 사이트에는 통합해서 게시하는 걸 권고를 했습니다. 꼭 하라는 아닌데, 그래 해야 이해하기 쉽고, 실제로 기관이 어떤 정보 처리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권고하는 부분도 있고요. 모 기관들을 보면 조금 도식화 표로 해서 각각의 서비스를 그냥 링크를 타서 가서 각각의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확인하라고 통합해서 제공되는 기관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정보통의 기술협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또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10번. 개인정보 처리 방식 미공개하면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나요?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보비, 정책기관인 개보비로부터 시정명령 받을 수 있고요.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추가 제재가 가능합니다. 실제 제75조 과태료라는 항목이 법에 있습니다. 네. 11번. 웹사이트와 같은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게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게시해야 되나요? 네. 실제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처리 방침을 만들어서 기관 입구 같은데 출력물 형태로 비치하여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기관 같은데 외부에 게시판 같은데 예시 올릴 수도 있고요. 뭐 출력물 형태로 벽부 붙일 수도 있고, 네, 뭐 방법은 일단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가리는 게 아니라 열람할 수 있도록만 하면 뭐 괜찮습니다. 대신 출력물이라고 해도 결국은 관리 대장이 있어야 되겠죠. 처리 방식 변경에 대해서 또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출력물 게시된 개념 처리 방침 외에 처리 방침이 개정됐을 때 개정된 내용들 어떻게 바뀌었다. 개정 전과 개정 후 어떤 내용이 바뀌었다 부분도 포함해서 아마 내부적 문서화해서 관리 아마 하셔야. 네, 우수 사례 벤치마킹 잘 되어 있는 기관들인데 그럼 처리 방침을 가장 잘 만든 기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없습니다. 100% 만족하는 데는 어디도 본 적 없어요. 다 조금씩의 불만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안 맞는 부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이트 기관들 홈페이지 그리고 개념 처리 방침마다 조금 저희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부분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데요. 개인정보 정책부서라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선도하고 있고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같은 내용을 별도의 게시판에 올리지 않고 아예 처리 방침에 포함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을 아예 개정했던 내용을 처리 방침 바꿀 때마다 포함하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목차와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라벨링을 표시해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목차 부분은 링크를 누르고 타서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미지 라벨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처리에 대해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표준화에서도 차용해서 일단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삼성서울병원 핵심만 요약한 개인정보 처리 방지 이지 버전을 별도로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항목이 총 23가지, 그리고 줄여서 해도 약 16가지, 14가지에서 16가지 기재 항목이 있는데 다 내용이 이제 많아지거나 복잡해지니 보기 힘들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이미지화하거나 인포그래픽처럼 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정보 처리방 이지 버전을 별도로 제공하자 해서 제공하는 기업들이나 기관들도 있습니다. 뭐 이지 버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냐는 명확하게 없긴 합니다만 조금 저희가 본 때는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조금 이지 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안에서도 어, 간이형과 전문형으로 나누어서 약간 이지 버전처럼 간이형도 같이 제공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시로 봤던 표준안은 전문형으로 모든 내용을 담는 걸로 해서 그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복잡한 권리 행사 절차 등을 이런 도식으로 설명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실제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권리 침해 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으니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표시를 해서 조금 더 청구인이 권리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받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글로만 아니라 표로 해서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여성인권진흥원
실제 이제 여성인권진흥원 업무는 잘 저도 100% 모릅니다만 처리 방침을 보다 보니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경 부분에 제 개정일과 어떤 부분 변경되었는지 이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변경 내용을 같이 표기하여서 정보 주체 상대 편의와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대부분 변경 내용을 게시판에 별도로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처리 방침 변경 내용을 이렇게 넣어두면 굳이 게시판에 가서 찾지 않아도 정보 주체에게 훨씬 더 왜 바뀌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좀 상대의 편의와 이해를 돕는 부분이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류방 변경에 변경료가 표시한 데는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 조금 특이하다 그리고 나쁘지 않다 해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였습니다. 네, 마무리 열심히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오긴 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살아있는 문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이나 법규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뭐 법적인 주기는 없지만 최소 연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신규 서비스가 출시되거나 수집 항목이 변경되거나 추가되고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뭐 제3자 제공도 마찬가지. 그두 번째는 올바른 변경에 대한 고지인데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시행되기 전에 최소 7일 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변경 내용과 시행을 알려야 하고요. 고객에게 많이 불리한 내용들, 뭐 수집 항목이 추가되거나 목적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30일 전 공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이제 정부 측가 이해하기 쉽게 좀 더 빨리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 달 전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때 그럼 올바른 변경에서 시행일 최소 7일 전, 이 7일이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워킹데이 기준이냐, 그냥 우리 달자 일자 기준이냐. 워킹데이로 보면 7일이면 일주일하고 이틀 더가 되죠. 날짜로 보면 7하면 일주일인데 뭐가 되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법도 그렇고 적힐 때 날짜가 있는 경우는 워킹데이라기보다는 일자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주말을 포함하여 토일을 포함해서 7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공지해야 된다가 통상적으로 지금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걸 또 법을 해석하기 물어보면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보통 7일 전이라고 하면 워킹데이 기준하고 일자 기준 약 일주일 전에 공지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쉬운 공개 위치 부분.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 첫화면 하단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명칭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하단에 이제 메뉴가 색깔이나 구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명칭으로 링크를 하고 간혹 홈페이지가 아니라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운영할 기관은 네이버 카페의 메뉴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메뉴의 하단 부분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하나의 링크를 만들어서 게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어딘가는 표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어딘가가 어디냐 이게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표시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하단이라고 하는데 요즘 좀 뒤에 나옵니다. 바뀌어서 하단보다는 우리 햄버거 상에서 좀 찾기 쉬운 2단계나 2단계나 3단계 이내에서 조금 더 정보치가 찾기 쉬운데 위치하면 된다라고 좀 완화되긴 했습니다. 꼭 하단이라고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객 정보 주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방침입니다. 아니,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제 만들고 점검할 때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점검 부분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그리고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항목이 명확하게 나열되어 있는가, 그리고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이 법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그리고 제3자 제공 및 처리 비타 현황이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는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 연락처가 정확한가, 등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품질로 봤을 때는 법률 용어가 아닌 일반인 이해하기 쉬운 용어, 자원봉사자 이런 뭐 용어들로 작성되어 있는 거, VMS 뭐 이런 정보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 개인정보 현재 현황과 100% 일치하는가, 그리고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이 모두 반영된, 그리고 홈페이지나 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다섯 번째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세 번째,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이 모두 반영되는가. 실제 지금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에 가장 많이 걸렸던 부분, 평가에 걸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행태 정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 주체 동의,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GDPR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동의, 그러다 보니 뭐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모두 동의를 받는, 동의 만능주의로 흘러가서 다 동의받는 구조가 되었고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건 취지는 맞지 않다. 너무 불필요한 동의를 많이 받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2023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소명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올해가 2년째,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까지는 조금 유예라고 봤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확인하고 반영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빨리 기업들이 안 바뀌더라고요. 기관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였고요. 현재 표준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항목, 그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으로 개인정보 처리 보유 항목을 분리해서 작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기관에서는 잘 모르시긴 해서 있는 예시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쉽게 뭐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필수로 동의받던 부분은 대부분 이런 서비스를 계약 이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항목이니 그 부분은 그냥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적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시고요. 그리고 선택 동의 받던 부분이 정부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적 항목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포함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고 쉬우실 겁니다. 물론 항목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정하는 건 또 따로 아마 나중에 질이나 다른 전문가한테 받아서 하면 되니까요. 혹시나 작성하실 때는 그렇게 작성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자, 이게 앞서 본 페이지 동그란 동일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실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알고 위해서 넣었고요. 지금 마지막 장표에 또 넣어놨습니다. 초보자료인 개념 체력 A부터 Z까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네 가지 핵심 가치, 네 단계 작성 프로세스, 그리고 반드시 포함해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그리고 흔한 실수, 모험 표현 등을 이 한 장에 모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설명을 지금 듣고 보면 아마 조금 더 와닿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글에서 예를 저도 만들면서 봤는데 저보다 PPT 작품을 정말 잘 만들어주는구나를 이해를 했고 대신에 좀 여러 번 여러 가지를 이제 이용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니 약간 일률적으로 패턴이 있구나라는 부분도 조금 있긴 했고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 간혹 오타도 나타나서 오타 부분은 조금 개선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타 열심히 수정하고 또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타는 잘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네, 이제는 정보 주체 필수 및 선택 동의 시대는 종료되었고요. 지금은 법적 근거와 정보 주체 자유 의사 동의를 받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원칙 기반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 뒷부분은 이제 참고로 넣어두긴 했습니다. 이제 올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의 개정 내용입니다. 이제 바꿀 때 올해는 실제 처리 방침과 실제 처리 현황과 적합성 맞추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제도,
대해서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유형화, 보유, 이행기한 결정 기준 에 대해서도 약간 구체성에 대해서도 약간 예외적으로 허용된 부분이 있고요. 연락처 정보도 개선하였습니다. 모바일 앱 같은 경우 공개 방식은 좀 개선하였고요. 그 개인정보 전송정보 행사 방법 같은 법령이나 안내서 개정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태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거부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이거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제 개인정보 동의제도, 저희 동의 증이 맞는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회원 서비스 운영, 판매 상품에 대해 상담 등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은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민감 정보, 고유 식별 정보,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 이행이 있더라도 동의를 받아야만 처리가 가능하다. 분리를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분리하였습니다. 고충 처리는 넘어가 됐고, 그다음 모바일 앱 공개 방식 개선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 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공개 방식을 좀 개선하였고요. 예전에는 하단에 처리 방식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꼭 하단이 아니어도 첫 화면 외에도 서비스 메뉴 설정, 회원 가입, 보고 인정률 어디든지 첫 정보 주체가 쉽게 많은 단계를 내려가지 않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공개하면 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예, 행태정보 수집, 이용, 제공, 거부 방법. 이 부분이 아마 하시다 보면 제일 어려우실 건데, 이거 아마 그냥 표준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쓰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애매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물어주셔도 되고, 혹시 주변에 개인정보 처리하신 전문가 있으시면, 어, 그분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준비했던 장표는 여기까지고요. 올해 저희가 개보위랑 사업을 하면서 개보위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재개정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기업, 예, 그다음이 소상공인, 직원도 물론 포함해서 비영리 기관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어려울 경우에 재개정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고요.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리방침 올해 지금 시청기업이 약 100개를 목표로 했는데 114개 기업이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사업할 예정이니까 수집 표준안이 공개된 걸 이용하셔도 되고 만드는데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 재개 컨설팅에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이제 재개정 컨설팅을 위해서 신청을 홈페이지는 또 내년에 또 오픈할 예정입니다. 카이트에서 내년에도 저희가 사업할 예정이라 사이트에 질의를 남기셔도 되고 그래도 너무 답답하다. 지금 빨리 급하다. 충분히 이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상위 기관인 이제 사회보험 정보원에 문의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제가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확인돼서 답을 드리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드린 답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개보위가 네이버 페이를 해석한 것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답을 하는 건 일반적인 논어로밖에 답을 드릴 수 없어서 이게 100%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드린 답이 지금 상황은 맞지만 내년에 되었을 때 주변의 환경, 법적인 환경이나 이런 거 바뀌었을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쿠키 정보 같은 경우에 현재는 개보위도 중요하게 보고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정말 주안점을 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쿠키 정보도 이제 저희 유럽의 GDPR에서도 개인정보 보고 중요하게 관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과하다라는 게 있어서 올해 GDPR에서는 쿠키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에서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바꾸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쯤 되면 저희도 그러한 기조를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특히 행태 정보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의 중요한 항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파악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또 언제 작성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수리방 작성 지침 기준으로 보고 작성하시고 혹시나 그럼에도 애매한 부분은 네,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네, 최대한 쉽게 들으려고 장표를 준비했는데, 네,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